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만 아프고 죽고 싶다. 죽을 사자를 써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 2, 3이라는 게 표현하듯이 가능하면 병치레, 그러니까 간병을 받으면서 사는 기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소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 기간, 그러니까 병치레 기간들을 가능하면 단축시키고 싶은 것들이 노후 준비,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요즘은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9988231이라는 표현을 쓴다. 1은 또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더니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2, 3일 아프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좀 더 건강한 삶을 바라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 요즘 TV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도 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개된다라는 것들 자체가 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고 소개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한 80세 전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 76세, 여자가 한 83세 전후가 돼서 평균 수명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나이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병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들의 그들을 측정을 해봤는데, 한국인인 경우에는 뭐 남자가 한 68세, 여자가 한 74세, 그래서 한 평균 71세 정도까지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만 계산을 해봐도요. 71세부터 80세까지 한 9년 가까운 기간들이 뭐가 되냐면 병치레 기간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아까 9988234에서 2, 3일 정도 아픈 것 정도까지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한 9년에서 10년 가까운 병치레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워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평균 수명은 80세로 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를 의미하는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신 나이대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건 또 8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치레 기간은 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걸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병치레 기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가능하면 줄이는 문제.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뭐 각종 방법을 통해서 병치레 기간을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병치레 기간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치레 기간들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치레 기간이 9년, 10년 상존하는 데 비해서 사람들이 의료비를 준비하라 그러면 상당히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해서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30대 분 정도나 40대 분 정도 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혹시 최근에 한 달 동안 병원에 몇 번이나 가셨나요? 이 질문 던져보면 30대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가거나, 많이 가야 한두 번 정도 갔을 거고요. 가더라도 뭐 가벼운 감기나 뭐 이런 정도로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도 별로 없고 의료비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병원비,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 과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료비라는 것들이 많이 들긴 하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가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인데, 그때는 이미 대비를 하려고 해도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안 하고, 나는 그런 아픈 사람들에서 예외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준비를 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
평균 의료비 지출액을 한번 써놓은 자료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나눠봤었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 달에 한 5만 6천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가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시면 23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히만 비교해봐도 한 4배 가까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하고 달리 나이가 들어서 그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의료비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뇌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료비 준비하고 싶지만 그 나중에 해도 되고 여차하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급여 명세서 보시면 항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떼가는 경우들인데 그거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이런 뇌의 작용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뭐냐 그러면 전체 의료비 중에서 연령대별로 좀 나눠봤을 때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연령별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좀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료비들은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 정도 드느냐 봤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가 평생 생애 의료비 평생 드는 의료비가 한 9,500만 원 정도 거의 한 9,6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들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1억 1,4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여자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의 수명이 보통 한 7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의료비 분들이 가만히 돼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 중에서 65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나이가 들어서 은퇴 기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 정도 되냐 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가 한 4,5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의 한 47%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5,8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의료비 중에서 한 52% 정도가 은퇴한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걸 이제 연령대별로 좀 들어가는 비중들을 나눠서 좀 구분해 본 자료입니다. 남자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이 65세 이상 들어가는 의료비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준비하는 나이대에 들어가 있는 20대부터 한 40세까지 나이대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전체 생애 의료비의 한 9.2%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이 이후의 시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우리가 챙겨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그러면 의료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85세 이상인 경우의 의료비 증가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쪽이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연령축이고요.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금액과 관련된 건데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의료비가 발생하는 추이를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에 접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뭐랑 연관들이 있느냐 그러면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랑 관련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가 치사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어디를 보더라도 당뇨병을 완치시켰다라는 말들은 없어요. 그러면 치료는 끝나지 않았는데 죽지는 않는 상황. 그러니까 연명 기간들이 점점점 길어가는 추세들을 보이면서 85세 이후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더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짚어봐야 될 것들은 과거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됐던 이제 의료보험 상품들, 건강보험 상품들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80세 만기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85세 이후에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85세에 보험이 종료된다라는 말은 뭐랑 또 연결될 수 있냐 그러면 평상시에 우산을 꾹 들고 다니다가 정작 비가 올 때 우산을 두고 다니는 개념하고 좀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이 이제 100세 만기형이나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도 이런 의료비 증가 추이랑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서 좀 이 도표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 생활비라는 것들은 어떤 패턴들을 그리냐? 우리가 흔히 은퇴 설계를 할 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하냐면 은퇴하는 시점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균등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자들의 생활비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그거와는 좀 다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은퇴 초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이 세로축이 금액이라고 보시고요. 노생활비 금액축이라고 보시고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보시고 한번 볼게요. 은퇴 초기에는 보시면 생활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는 질문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여행, 특히 해외여행 가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카피도 있듯이 떠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퇴직금이나 각종 모아둔 자금도 많아서 이제 자금적인, 금전적인 여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비 수준이 높게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공부하시는 학자분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고 이어스라고 해서 활동적인 시기라고 분류를 합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생활비도 줄어들고 건강도 약간 안 좋아지면서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시기가 다가오냐 그러면 회상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소위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이제는 예전에 해외여행 갔던 사진 꺼내놓고 옛날엔 그랬었지 하고 지내는 시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금도 노후 생활비로 준비했던 자금들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자금도 줄어들고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약간 안 좋아지면서 활동량도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가 회상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생활비는 이 시기에 가장 작게 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어떤 시기가 오냐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간병 시기, 병치레 기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병치레 기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같이 꾸준하게 생활비가 나온 상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은 건강보험 같은 상품들에서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비, 은퇴 이후 생활비 흐름을 보게 되면 쭉 일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많이 쓰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의료비가 발생하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생활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은퇴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간병 자금들이 발생하는 후사망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간병 자금들이 발생하는 시기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경우가 선사망자가 간병 자금을 쓰면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전부 다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후사망자가 생활하거나 간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남녀 간의 수명 차이로 인해서 후사망자인 경우가 대부분 여자들이 후사망자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 대비하는 대비들이 별도로 필요한 것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누가 나를 돌봐줄 거냐 라는 부분들에 나를 돌봐줄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거나 아프면 내 옆에서 나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은 누굴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배우자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일본의 예를 좀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100세 시대로 가는데 사람들이 보통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나를 돌봐주는 게 배우자라고 하면 나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노인이 되지만 배우자도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 그러니까 노노사회,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노부양,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조금 더 빨리 맞은 일본의 경우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요. 이 현재 간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별로 구분을 해보고요. 각각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본 자료입니다. 일본의 고령사회 백서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남자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남자가 지금 현재 간병 상태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냐 봤을 때 20.5%가 80세 이상인 걸로 나옵니다. 그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 자체가 80살이 넘어가신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70세까지 합쳐보게 되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고령자로 취급하는 이제 60세 정도까지 우리가 범위를 합쳐보면 전체의 65% 정도가 누구한테 돌봄을 받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대부분 65%가 그러니까 고령자에게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좀 작아요. 80세 이상 고령자한테 돌봄을 받는 경우가 8.7%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명 차이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돌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많이 갈 거냐 그러면 자기보다 연령이 좀 낮은 이쪽 계층이 좀 더 늘어나 이쪽에 보통 자녀들이 속해 있는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합쳐보게 되면 고령자들한테 부양받는 것들이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도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 또한 같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무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리얼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아픈 사람이 아내고요. 남편이 이거를 간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여기를 간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병치레 병간호를 하면서 어느 순간 아내가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아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간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그 남편의 심정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는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내를 이제 베개를 가지고 살인하는 장면들까지 나오는데 이게 간병이 어려워지는 이유들하고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아프고 병들면 누가 나를 돌볼까 하고 조사를 해본 자료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들 보시게 되면 전체 한 80%가 누가 돌봐준다고요? 배우자한테 부양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배우자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35% 정도에 불과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남편 같은 경우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양을 원하느냐 그러면 아내 같은 경우들은 자녀들한테 부양을 기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재미난 것들은 보면 이런 자료도 있어요. 자녀의 배우자한테 기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들한테 부양을 맞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은요. 어디서 살고 싶어 하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AIP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이 기대하는 바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사망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집이 아니라 병원인 경우가 요즘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진척되면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나의 간병을 어디다가 부탁을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 같아요. 홈헬퍼랑 방문 간호사의 도움 같은 것들을 절실히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 주변에요, 방문 간호센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거동이 가능할 때는 자기가 직접 방문 병원 센터를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요.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 센터에서 집으로 방문을 와서 치료를 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홈헬퍼라고 보고 하나는 방문 간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헬퍼 같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치료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집에 와서 가사 도움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홈헬퍼라고 부르고요. 방문 간호사는 집으로 와서 의료 행위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문 간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가 많이 진전된 일본 같은 경우들은 이런 재가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의료비 추이를 우리가 보셨는데 의료비를 우리가 산정할 때 우리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간병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의료보험 혜택이 지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간병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요. 1일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1일 간병을 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면 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만 계산해봐도 간병 비용을 혼자서 다 지불한다 그러면은 38, 24,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비용을 내면서 스스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기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기 힘들다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양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뭐 시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소한 60만 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한 150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